안녕하십니까, 김돈 선생입니다. I don't know, I don't care. 나를 알고 적은 알지 말고 돈을 알아서 부자가 됩시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착한 댓글까지 부탁해요. 그동안에 직장생활만 열심히 한다고 잘 몰랐는데 지나고 나서 보니까 지금 코로나 사태처럼 심각한 경제 위기가 종종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큰 경제 위기가 터졌어도 실제로 제 생활에는 별로 지장이 없었기 때문에 무관심하게 그냥 지나간 적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 사태는 정말 예전에 어떤 경제 위기하고는 다르게 정말 너무 힘들 정도로 상황이 좋지가 않습니다. 하루빨리 백신이 개발돼서 코로나 사태가 종식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한 번씩 우리나라 IMF 사태라든가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 2011년도 글로벌 재정위기, 이런 경제 사건들을 한 번씩 찾아볼 때가 있는데요. 그런 큰 경제 사건들이 알게 모르게 지금까지도 우리 생활에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영향을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역사를 공부해야 한다라는 얘기가 있는가 봅니다. 역사 얘기가 나오니까 예전에 읽은 조지 오웰의 1984에서 과거를 지배하는 자가 미래를 지배한다 라는 문구가 떠오릅니다. 의미심장한 말이죠. 자, 그러면 조지 오웰의 1984에 나온 말처럼 우리도 과거를 공부해서 미래를 한번 지배해 봅시다. 10년 위기설이 있습니다. 약 10년 주기로 큰 경제 위기가 온다고 합니다. 1997년 우리나라 IMF 사태, 그리고 11년 뒤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 일명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사태, 그리고 그로부터 10년 뒤, 그러면 대략 2017년도, 2018년도, 2019년도가 되죠. 큰 경제 위기가 없길래 그러면 이 10년 주기설에서 2018년도, 19년도에 미국과 중국 무역 전쟁이 10년 위기설에 해당하는 사건인갑다, 이렇게 생각을 했죠. 근데 생각보다 증시가 막 폭락을 하거나 이런 상황은 아니고 그냥 변동성이 조금 커진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2020년 신종 코로나19 바이러스 팬데믹 세계적인 대유행 사태가 기다리고 있었죠. 이렇게 큰 사건이 기다리고 있는지 몰랐습니다. 작년에는 신종 코로나 사태로 전 세계적인 경제 위기를 맞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혼돈에 빠진 이 주식시장을 2008년 때 미국 금융위기와 비교하는 TV 방송과 유튜브 방송이 많이 나왔습니다. 10년도 더 된 이 지난 경제 위기를 되짚어보면서 투자와 인생 교훈을 찾아보도록 합시다. 2008년 미국 금융위기의 원인, 3년 뒤에 일어난 2011년도 유럽 재정위기, 미국 신용등급 강등, 그리고 글로벌 경제 침체는 다 이 2008년도에 일어난 미국 금융위기,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사태가 그 한 원인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2008년 미국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길래 전 세계 금융시장이 휘청거렸을까요? 미국은 2001년 IT 산업 붕괴, 같은 해 9.11 테러, 또 아프간과 이라크 전쟁 등으로 침체된 미국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금리를 낮추게 됩니다. 초저금리 정책을 시행하게 되는데, 이때 미국의 메이저 투자은행들이 낮은 금리를 이용해서 서브프라임 모기지론을 앞세우면서 중산층이나 사회 저소득층, 신용등급이 낮은 사람들에게 비우량 담보대출을 늘려나갔습니다. 서브프라임 모기지론은 저소득층들에게 주택을 담보로 장기 대출을 해주는 미국의 비우량 주택담보대출 제도입니다. 프라임은 우량하다, 우수하다 이런 뜻이고, 서브프라임은 반대로 비우량입니다. 비우량 주택담보대출은 금리가 낮은 데다가 신용등급이 낮은 서민들에게도 대출이 쉽게 이루어지다 보니까 너도 나도 대출을 받게 되면서 투기가 과열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게 되죠. 신용 조건이 낮은 사람들에게 초저금리로 또 주택 시세의 거의 100% 수준만큼 대출을 해줬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조건이었습니다. 특히 집이 없는 서민들에게 큰 도움이 되는 대출이었는데, 이 제도를 처음 시행할 당시에 이율은 연 1%대로 상환하는데 큰 부담이 없었죠. 이게 항상 문제가 되는 것은
조건을 완화해서 여러 사람들이 갑자기 짧은 시간에 가입을 하고 이 몰리다 보면 나중에 반드시 큰 문제가 발생하게 돼 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 3년 뒤에 2004년도 이후에 FRB 미 연방준비제도 이사회가 17차례에 걸쳐서 1.0%의 금리를 5.25%까지 대폭 인상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대폭 인상을 하게 되자 막 부동산 거품이 꺼지기 시작하고 서민들은 금리가 5배 이상 높아졌기 때문에 늘어난 이자하고 대출 원금을 상환하기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연체율이 20%로 급상승하게 됐습니다. 연체율이 20%면 엄청난 겁니다. 그렇게 연체율이 높아지고 이 이자와 막 원금을 못 갚는 이런 사태가 발생하면서 해당 대출 금융사들이 부실로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3년 뒤인 2007년도 여기서 문제가 이제 터지기 시작합니다. 2007년 4월 미국의 제2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금융회사인 뉴 센트리 파이낸셜사의 파산 신청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2007년 8월 미국 10위권 아메리칸 홈 모기지 인베스트먼트사의 파산 보호 신청, 그리고 2008년 리먼 브러더사 파산 신청, 메릴린치, BOA 매각, AIG 구제 금융 투입 등이 순차적으로 이루어졌고 불과 6개월 사이에 미국 내 1위에서 5위권의 금융회사들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때 2008년 당시에 전 세계가 공황 상태에 빠졌고 우리나라 한국 증시도 반토막이 났습니다. 짧은 기간에.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대출 상품을 파는 이 금융회사들은 자기 회사 돈으로 대출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고객들의 주택담보를 다시 재설정해서 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서 그걸 다시 고객들에게 대출을 해주는 시스템이었기 때문에 관련된 전 금융기관들이 연쇄적으로 부실에 노출된 겁니다. 미국은 세계 경제의 20% 이상을 차지한다고 해요. 또한 미국만 찍어내는 달러가 전 세계 기축통화인데다가 정치, 경제, 문화, 안보 등 각 분야에서 미국의 국제 경쟁력은 실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사태 역시 전 세계에 큰 충격을 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미국만의 금융위기가 아니라 미국에서 시작해서 전 세계로 퍼져나갔다는 의미로 미국발, 이 발자가 필발자, 솔발자입니다. 미국발 금융위기라고 일컫습니다. 2007년 2월 당시 기사를 보면 부실 모기지 급증, 서브프라임 모기지 뭐길래 미국 부동산 비상, 미국 주택대출 부실 현실로,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 업체 추가 대출 중단, 미국 부동산 시장 모기지발 대란 원화, 이런 기사들이 있었습니다. 2007년부터 터지기 시작한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사태는 4년이 지난 다음에 2011년 유럽 및 세계 재정 위기, 그리고 70년 만에 미국 신용등급 사상 첫 강등 사태, 이런 경제 사건과 어떤 연관이 있을까요? 자, 하나씩 차근차근 보도록 합시다. 민간 금융의 부실한 대출과 운영 때문에 발생한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사태의 여파로 2008년 말 주요 금융기관들과 기업들이 무더기로 파산하는 위기에 몰리게 되자 세계 각국은 막대한 공적 자금을 투입하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이 민간 기업 차원의 부실이 이제는 국가 재정 위기로 넘어가게 되면서 2011년 초에 유럽, 특히 그리스, 아일랜드, 포르투갈, 이탈리아 등등 유럽과 미국 등 주요 선진국의 재정 악화가 본격적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런 재정 위기 때문에 그해 2011년 8월에는 70년 만에 사상 초유의 미국 신용등급 첫 하락 사태까지 발생했습니다. 한마디로 이 금융기관들, 기업들을 살리려고 하다가 국가 재정이 파탄나는 지경에 이르게 된 겁니다. 2011년도 당시 기사를 보면 S&P, 미국 신용등급 강등, 달러 신화 붕괴, 미국 신용등급 강등, S&P 설립 이래 70년 만에 최초, 미국 신용등급 강등 이유는 미국 신용등급 강등, 영국, 독일, 프랑스보다 하향, 미국 신용등급 강등, 오바마 재선 물거품대나, 미국 94년 만에 신용등급 사상 첫 강등 수모, 이런 기사들이 있었습니다. 기업이 어려울 때는 뭐 국가 차원에서 도와준다고 하지만 국가가 어려울 때는 누가 도와줄 겁니까? 우리나라 IMF 때 국민들의 금모으기가 외국에서 가능하겠습니까? 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사태가 민간 차원의 부실이었다면 2011년 재정위기는 국가 차원의 부실이었기 때문에 쉽게 해결될 수가 없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2011년도에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 2011년 초에 일본에서는 후쿠시마 대지진으로 원전 사고까지 있었고, 이렇게 상황이 안 좋을 때 미국 대신에 유일하게 세계 경제를 부흥할 수 있는 여력을 가지고 있었던 나라는 중국인데, 중국은 고물가, 고임금, 심각한 빈부격차 때문에 허리띠를 졸라매는 긴축 정책을 시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돈을 풀 여력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리비아, 예멘, 이집트, 사우디 이런 아프리카와 중동에서 민주화 저항 사태가 일어나서 유가가 오르는 등 굵직굵직한 변수들이 세계 곳곳에서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2011년 유럽 재정위기 당시에 유로존이 붕괴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있었는데, 특히 그리스 디폴트, 국가부도 사태의 경우 성장 동력 없이 관광산업에만 편중된 국가산업 경쟁력 약화라는 주요 원인이 있었지만, 애초부터 유럽 국가들이 각기 다른 문화와 주력 산업 등 경제 상황이 천차만별인데, 이 유로화라는 단일 통화를 쓰게 되면서 통화와 환율 정책을 제대로 쓸 수 없었기 때문에 이런 재정위기가 또 커졌다는 그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 재정 통화 정책은 복잡하지만 간단하게 보면은 물가가 오르게 되면 환율을 낮춰서 물가를 떨어뜨리고, 무역 수지가 적자일 때는 환율을 높여서 수출 경쟁력을 강화하는 식으로 경제 정책을 시행할 수 있는데, 유로화라는 단일 통화를 쓰면서 유럽 국가 간의 환율 정책은 의미가 없어서 별다른 통화 정책을 쓸 수가 없었습니다. 2010년 1월의 기사를 보면 그리스 재정위기 우려로 큰 폭 하락, 유럽 증시, 미국 국채 마감, 유럽 재정위기 우려로 수익률 하락, 미국 고용지표 악화와 유로존 재정위기로 급락, 미국 증시 급락 마감, 유럽 재정위기와 미국 지표 악화, 유럽 재정위기 일파만파, 포르투갈 CDS 사상 최고, 유럽 재정위기의 세계 금융시장 휘청, 유럽 재정위기 한국 금융시장 강타, 이런 기사가 있었습니다. 도대체 미국이 뭐라고 유럽과 전 세계까지 경제 위기에 영향을 미치는 겁니까? 2008년도, 2007년도 한국 증시도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잠깐 차트를 보면 파란색이 코스피고 빨간색이 코스닥입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는 2007년도에 2200포인트 정도까지 찍다가 2008년도에 보면 1000포인트까지 거의 반토막이 났습니다. 몇 달 사이에. 코스닥은 더 말할 것도 없어요. 코스닥도 보면 2007년도에 뭐 800포인트 이상 찍고 있었죠. 근데 2008년도 중순에 어떻게 됩니까? 300포인트까지 떨어져요. 근데 반대로 한번 봅시다. 2년 후 2010년도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찍습니다. 물론 2017년도 18년도에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코스피 사상 최고치를 찍는데, 이전에 미국발 금융위기가 터지고 2년 뒤에 2010년도에 한국 증시가 사상 최고치를 찍는 걸 보면 뭔가 교훈을 얻을 수가 있어요. 자, 금융, 재테크, 부자되기 분야에서는 위기가 기회입니다. 저는 2011년 8월에 글로벌 재정위기로 한국 증시도 폭락을 했을 때 수익이 이전까지 잘 나던 펀드가 마이너스 25%까지 떨어졌어요. 그렇지만 저는 아싸 이렇게 호재를 외치면서 떨어질 때마다 몇 차례에 걸쳐서 추가 불입을 단행했습니다. 결국 그 다음에 증시가 복구되면서 제 펀드도 수익을 꽤 많이 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6개인가 8개인가 가지고 있던 펀드를 일부 수익을 실현하고 4개 정도로 줄였습니다. 큰 금융사건이 터짐으로 인해서 비로소 경제에 관심을 갖게 되고 경제 공부도 더 열심히 하게 됐습니다. 투자, 특히 주식 투자에서 누구나 다 아실 만한 유명한 명언이 하나 있습니다. 골이 깊을수록 산이 높다. 2011년 글로벌 재정위기 때 저의 펀드 투자 경험과 골이 깊을수록 산이 높다는 이 투자 경험을 통해서 큰 위기가 곧 큰 기회라는 교훈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경제 위기로 인해서 대량 실업, 폐업, 부동산 폭락, 주식 폭락, 또 생활고 등으로 힘든 생활을 하시거나 극단적인 선택을 하시는 분들을 보면 한편으로는 경제 위기가 닥치지 말고 세계 경제가 순탄하게 우상향하기를 기원해 봅니다. 네, 방문해 주신 부자님들 감사합니다. 건강하시고 항상 행복하세요.